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4분 향해 가고 있고요. 작은 서점주의 개성 있는 안목으로 신간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동네 책방. 오늘은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님 자리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도서점까지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사실 한 달여 전부터 도서점까지 개점 관련 이슈가 동네 서점에 좀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점까지가 강화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이제 재논의 과정이 전달이 되면서 다들 좀 불안해했고, 사실 많은 서점들이 이 소식 때문에 앞날에 대해 더 많이 낙담하고 있던 상황인데요. 네. 그랬던 상황에서 이제 한강, 정세랑, 김현수, 박준 작가 등 유명 작가들이 도서점까지에 대해 지지하는 의견을 밝혀 화제가 좀 됐고 있습니다. 보도가 좀 나왔던 걸 저도 본 것 같네요. 네. 현행 기준의 도서점까지가 이제 2014년에 네. 시행이 된 이후 네. 3년마다 재논의를 하게 되는데 올해가 이제 재논의하는 시점인 네, 거군요. 두 번째 재논의 시점이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 지난 6일에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작가회의가 작가들을 대상으로 도서점까지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강 박준 작가가 참여를 해서 현행 도서점까지에 대한 각자의 지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 도정제가 계약되면 당장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이익을 보겠지만 네. 작은 사람들, 즉 출판선에 선 창작자들이나 작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자본과 상업성을 넘어 고민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고, 박준 시인은 도정제 시행 이후에 작은 동네 서점 1인 출판사들이 늘어나면서 작가와 독자들이 수혜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 네. 그런데 정가제가 완화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작은 서점들에서는 사실 그 베스트셀러만이 아니라 네. 다양한 책들을 선별해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권의 베스트셀러 그리고 나머지 모르는 책들이 네. 아니라 다양한 책들을 좀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작가들의 목소리와 여론은 어떤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소비자로서는 싼 가격에 책을 구매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서점까지에 대해 늘 좀 대체로 싸늘했던 여론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작가들의 의견을 전달한 이 기사를 제가 봤더니 개인적으로 거의 처음으로 도정제를 지지하는 독자 댓글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7일에는 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체위 국감에서 도서점까지는 현행 유지가 기본 입장이라고 좀 직접 밝히기도 해서 약간 여론에 좀 변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출판계 서점가에서 첨예하게 다뤄지는 그런 네. 이슈인 것 같아요. 상황이 뭐 나빠지지 않게 또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좀 가질 수 있게 네. 상황이 정리되면 좋겠네요. 자, 오늘 그럼 우리는 무슨 책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 작가 김현수가 시인 백석의 알려지지 않은 삶을 재구성해본 소설 7회의 마지막을 들고 왔는데요. 그 내일이 한글날이잖아요. 10월 9일. 예. 그래서 좀 단순한 생각으로 이에 맞춰서 책을 골라봤습니다. 사실 한글은 문자이고 우리가 쓰는 말인 한국어와는 구분되는 것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한글은 한국어 사용자를 위해 창제된 것이기 때문에 한글날이면 좀 자연스럽게 우리말의 고유성이나 그렇죠. 뭐 아름다움에 대해 돌아보는 이제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백석이라는 시인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좀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많이 평전이라든가 네. 시집이 새로 또 좀 많이 네. 발간이 됐고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 시 네. 제목 정도는 알고 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 시에 토속어나 이제 뭐 사투리를 많이 활용해서 남다른 말맛과 정서를 전달하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생전에 많은 시를 발표했지만 시집은 딱 100부 정도만 출간한 사슴이 유일했고 네. 해방 이후에는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로 돌아갔다가 이 분단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재북하게 됐는데 그 재북하게 된 뒤에 행적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김현수 작가는 시인 백석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갔을지 소설로 좀 추적을 해보는데요. 백석이 40대 중반의 나이로 평양에 머물렀던 1957년부터 삼수군 관평리의 관평협동조합이라는 데로 파견이 돼서
이제 죽기 전까지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즈음인 이제 1963년까지인 이 7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책 제목이 7회의 마지막과 이제 연결되는 기간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7회라는 게 나온 거군요. 네. 근데 자 이제 이 시기를 왜 다루게 된 걸까요? 그 백석 시인이 북한에 정착한 이후에는 시를 쓰지 않다가 1956년이 돼서야 다시 시를 발표를 했고 1962년에는 이 선전시를 마지막으로 발표한 게 공식 기록인데요. 출간 이후에 이제 김현수 작가의 인터뷰를 좀 찾아봤더니 네. 분단 전에는 이제 평단과 독자로부터 서정 시인의 대표로 큰 주목과 인기를 얻다가 북한으로 간 다음에는 쓰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그리고 또 다시 쓰고자 했는데 이전처럼 쓸 수 없던 이유가 무엇일지 좀 궁금해서 다뤄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백석은 본명인 기행으로 칭해지는데요. 이 기행은 북한에서 작가동맹 소속으로 일을 하지만 스스로를 시인보다는 러시아어 번역가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를 쓰기도 하고 동시를 어쩌다 지면에 발표하기도 하지만 아예 공개적으로 그의 작품이 북한의 체제나 선전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굉장히 이제 비난을 받았다는 그렇군요. 그런 장면도 등장합니다. 원래도 백석이 번역을 했었죠. 네,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임화, 이용학 등 분단 전만 해도 훌륭한 시인으로 여겨지던 그런 네. 분들이 북한에 남은 이후에 이제 선정적이거나 네, 선동적인 그런 네. 시를 발표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네. 숙청을 당하는 네. 그런 경우들이 실제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기행의 이제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알아주는 사람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소련의 여성 시인인 벨라나 러시아 유학생이었다가 숙청 위기에 처한 아버지를 돕기 위해 이 소련 국적을 포기하고 북한으로 돌아온 여성 옥심 등과 이제 각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이제 인연들을 맺게 되면서 쓰고자 하는 열망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기행의 다소 유약한 내면을 좀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주요한 사건이나 굵직한 서사로 이루어진 소설은 아니지만 작가가 읽다 보면 좀 감탄이 들 정도로 문헌 자료를 굉장히 촘촘히 공부한 게, 책이신데요. 느껴져요. 소설인데. 네, 그래서 이 삶을 재현해낸 게 굉장히 좀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의 북한 체제나 분위기, 작가들에게 가해지는 압박 등이 저도 모르게 이 기행의 입장에서 느껴지니까 마음을 졸이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작가 김현수는 인터뷰에서 실패한 삶,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북한에서 그 삶이 시인에게 녹록치 않았겠구나 하는 걸 지금 네. 넘겨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 소설에서 그려내고 있는 시기는 이제 소련 혹은 스탈린에 대한 찬양을 사대주의로 여기면서 이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던 이제 북한 당시가 그랬기 때문에 기존에는 사상적으로 온건하다는 평을 받던 작품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려서 작가가 숙청을 당할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던 그런 급변하던 시기로 여겨지는데요. 백석 즉 기행은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파견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삼수의 협동조합에서 이제 가게 되면서 가축과 농작물을 돌보는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작가 연맹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이 완성한 삼지연 스키장을 네가 가서 오체르크 즉 실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쓰라는 지시를 받는데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오체르크에 등장하는 화자인 나, 그러니까 기행 너는 지금까지의 기행과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 전혀 다른 나의 네. 모습과 다른 걸로 과연 작가로 산다는 게 그거랑은 네. 너무 또 배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예. 이 소설의 말미에는 실제로 기행이 발표했던 오체르크를 각색한 게 실려 있거든요. 근데 과연 기행이 변했을지 그렇지 않을지 궁금하시다면 소설로 좀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예. 사실 지금까지의 설명이 좀 암울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맞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도 많아요. 이제 통영에 있을 당시에 이제 첫사랑 같은 느낌의 맞아요. 에피소드나 통영에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으로 전달이 되고 또 결국에는 냉담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라는 메시지를 소설이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이 비단 과거의 북한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힘 있는 이야기로 작용할 것이라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힘들 때 냉담해지기 쉽고 지치기 쉬운데. 네, 이 문장이 좀 인상에 남더라고요. 예. 그리고 언어에 대한 이제 사유, 책에 대한 사유 등도 빛나는 책인데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서 진행자님이 이제 낭독해 주시는 걸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시인 벨라가 백석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한번 낭송하고 네. 저희 마무리는 좀 해야죠. 네. 낭송해 보죠. 전 죽음의 전쟁의 상처의 책임감을 느껴요. 당신 안에서 조선어 단어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죽음에 대해 당신도 책임감을 느껴야만 해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해야만 해요. 아침 저녁으로 죽음을 생각해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죽어가는 단어들을 생각해야만 해요. 그게 시인의 일이에요. 매일매일 세수를 하듯이 꼬박꼬박. 야, 이거는 아나운서인 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사실은 뭐 작가 입장의 말이기도 하고 백석이 자기가 시를 안 쓰니까 이 말을 잃어간다 이런 푸념을 했을 때 벨라가 해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 이게 뭐 굳이 한글날이랑 엮어봐도 좋겠지만 왠지 좀 뭐 쓰지 않더라도 계속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요즘 상황에 대한 그렇죠. 좀 그런 걸로도 느껴져서 좀 같이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뭐 언어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이건 네. 결국은 삶에 대한 태도가 연결돼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진실되고 네. 순수하고 한 그런 백석의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도 같이 네.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김현수 작가의 소설 7회의 마지막 같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요서세의 차경희 대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